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저소득층 소액 채무 탕감 운동을 펼쳐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죠. 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으로 꾸며지는 정치 토크. 오늘은 국정원 개혁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가 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신청자에게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예.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뭐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그 보유한 그 장기 소액 채권 중에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빌리은행을 소액 대출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단체는 소액 대출이 아니라 장기 연체 채권을 저희가 사서 탕감해 왔던 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상자 159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보면 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그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옆에 집안의 어떤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뭐 다산도 좀 볼 테고요. 자산, 소득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 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예.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오히려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그 과도한 페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4천만 원 갚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의 그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 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니고. 신용 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어떤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 추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이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 설명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 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조사, 자산조사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예.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채권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예. 이게 뭐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 하더라도 예.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속 뭐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뭐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대출을 받아서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예. 고통이 있던 그 분들입니다. 예.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왜 개인 회생제도, 뭐 채무 재조정제도 이런 게 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채무 재조정 제도고 신보기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있긴 한데. 예. 개인회생 제도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예.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예. 신보기의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 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미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 채권액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0만 원을 못 갚아서 이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이렇게 탓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몇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제때 못 갚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그렇죠. 피해를 이미 보신 분들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중국을 향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새벽 이루어진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모습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고요.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진과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실히 개량된 거 맞습니까? 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직경이 더 붉어졌어요, 미사일에. 예. 그래서 이 하단부의 1단 로켓 부분에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출력이 2배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2단은 이제 상단부인데 좀 날아간 다음에 이제 단분리해 가지고 또 2차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거기도 더 두껍고 그러니까 직경이 더 넓어졌거든요. 예. 거기에는 본래 엔진 또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예. 보조 엔진까지 달아가지고 더 출력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길어져서 연료를 더 많이 실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미사일이 된 그렇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굵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도 더 세지고 예. 속도도 더 빨라지고. 예. 네. 뭐 미국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워싱턴까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1톤이었거든요. 예. 탄두가. 예.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 500km 정도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2분의 1로. 예. 그러면 2분의 1일 경우 500km라면 한 9,000km 날아간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200km까지 더 많이 소형화했다 그러면 뭐 10,000km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200km까지 줄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에 전쟁이 났을 때 워싱턴까지는 아직은 안 날아간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날아갈 수 있다. 예.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은 못한 것 같고요.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려면 정상 각도로 쏴야 되는데 정상 궤도로. 예. 근데 이번에도 거의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지 실제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이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는 게 그 의미가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은 완성 선언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이제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이를테면 도발했으니까 안보리에서 또 제재 놀이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어떤 경위간 간에 네. 제재를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그러면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직 불충분한데도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서 나는 이제 대화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하면은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안보리에서 제재를 또 하고 뭐 미국이 또 이제 또 추가 제재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는 대화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다시 뭔가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만 안 했으면 뭐 한 열흘이나 있다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화의 길을 차단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이미 유엔에서 그 대사입을 통해서 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오늘 오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 이건 안보리 결의의 내용은 중국은 100% 충실하게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독자 국가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 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하는 것도 반대하고 더군다나 중국이 따로 독자 제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예. 오히려 민생까지 해친다.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수량은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한 20%나 30%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 줄이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수준 한 20% 30% 줄여 나가는 요거까지만 이행할 것이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은 안보리 결의만 이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막 휘두르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한 2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타협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부가 오면서는 북한하고 대화할 의향을 많이 밝혔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화 국면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뭐 추가적인 뭐 핵실험 이런 쪽으로 갈까요? 제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쭉 순방하시는 거 보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이 동북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서 1차 수금을 한 것 같고요. 네. 돌아가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재무부 추가 제재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니까 2차 수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 걱정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좀 잘하고 중국하고 오히려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어떻게 보면 긴밀히 연결해서 이것이 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 제재는 물론이고 동북아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거를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둘 다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추종하는 듯한 우리의 국익은 사실은 제재도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하지만 협상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하고 훈련하더라도 그건 열심히 하겠으니까 그러나 조건 없이 대화도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북 특사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의 그 1차 수금, 2차 수금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 사면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면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탄절 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탄절 사면은 없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성탄절은 촉박한데 그 뒤에는 가능하다. 그 뒤면은 신년이 될 수도 있는 설날이 것이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박 장관이 이제 사면이 없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면 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었고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면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을 상신합니다. 그렇죠.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이게 형식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는 거지만 사실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지금 청와대 법무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이 검토 중이다. 그 이런 집회 참석해서 나왔어요.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실무 차원 검토했다는 뜻이죠. 다 사면에 포함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논의 중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 앞서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이제 집회 관련된 거 말고요.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등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 중인 사람하고
형은 다 완료됐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들. 한명숙, 정봉주, 이광재 정치인 3명은 형을 다 치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거든요. 네. 사면을 받으면 이제 복권이 된다는 이야기죠.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치 활동, 출마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한상균, 이석기 두 사람은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사면을 받으면은 형 집행 면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의원들은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거예요? 좀 섞여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벌써 딱 이름만 나오면 반발하려고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온도차가 있는 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울 거예요. 얼마 전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125명이 문 대통령한테 사면 청원을 냈고 지지난 대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BBK 관련이죠. 그렇죠. 개인이 비리가 아니고 실형을 살고 나온 지도 한참 됐죠. 근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개인 금전 관련 비리 문제라서 또 조금 성격이 다르고. 또 이제 뜨거운 감자는 한상균 위원장하고 특히 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은 민중당이 적극적인데 죄목이 이제 내라는 모죄라서 만만치가 않은 것이고. 여기도 좀 경우가 다르죠. 다 사안마다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던 요 사안들을 보면은 주로 여권이나 진보 진영 쪽이에요. 그렇죠. 100%네요. 주로가 아니라. 통상 사면을 할 때 명분으로 내세운 게 국민 통합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균형을 맞추긴 하거든요. 좌우 균형도. 그렇죠. 진보 보수. 그런 정치적인 고려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탄절 사면이 어려운데 내년 초에는 폭이 어느 정도든 간에는 사면이 되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기업인들 사면 잘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회 참석자들은 좀 쉽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아마 구색 맞추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보수 쪽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이쪽 국정농단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인 거고 불가능하죠. 지금 딱히 후보자가 별로 없어요. 사면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또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 같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됐다가 나온 사람은 또 그쪽에는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구색 맞추기 쉽지 않겠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저소득층 소액 채무 탕감 운동을 펼쳐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죠. 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으로 꾸며지는 정치 토크. 오늘은 국정원 개혁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가 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 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조사, 자산조사
누구나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예.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런 채권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게 뭐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 하더라도 예.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속 뭐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그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뭐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그 대출을 받아서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예. 고통이 있던 그 분들입니다. 예.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예. 우려는 채권의 그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왜 개인 회생제도 뭐 채무 재조정제도 이런 게 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그 채무 재조정 제도고 신보기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있긴 한데 예. 개인회생 제도도 그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 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예.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예. 신보기의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매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 채권액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0만 원을 못 갚아서 그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이렇게 사다시로 갚으신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의 그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니고. 뭐 신용 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어떤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신용 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 추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예.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이 구분이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 설명을 하면서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신청자에게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예.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뭐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그 보유한 그 장기 소액 채권 중에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빌리은행을 소액 그 대출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단체는 소액 대출이 아니라 장기 연체 채권을 저희가 사서 탕감해 왔던 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상자 159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보면 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그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옆에 집안의 어떤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뭐 자산도 좀 볼 테고요. 자산, 소득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 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오히려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그 과도한 페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